인간 실격으로 유명한 다자이 오사무의 우상. 무라카미 하루키가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는 일본 문학의 전설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오늘은 그가 쓴 대표작 지옥변을 읽어드리면서 예술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예술은 과연 정신병일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왔다리 갔다리 참 재밌을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크크카 컴온.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위대하신 영주님에 대해선 익히 들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주님은 욕심도 없으시고 마음씨도 고우시고 훌륭한 성품까지 갖추신 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지요. 게다가 카리스마 또한 넘쳐 흐르시니 천하의 요괴들도 영주님을 보면 헐레벌떡 도망부터 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영주님조차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게 만든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습니다. 쇠채찍에 두들겨 맞고 거대한 바위에 짓눌리고 지옥불에 불타며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이 담긴 그림, 그 이름도 유명한 지옥변이지요. 오늘은 이 지옥변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 뒷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요시히데라는 화가가 살았습니다. 요시히데는 어찌나 유명한지 그에게 붙은 칭호만 해도 당대 최고의 화가에 신이 내린 그림 실력에 원숭이까지 여러모로 참 대단한 화가였죠. 갑자기 웬 원숭이냐고요? 그림 실력이 고귀하면 뭐합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괴팍하고 야만스러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시히데를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숭이에게도 인간다운 면모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딸 하나는 미친 듯이 아꼈다고 하니까요. 요시히데의 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효심이 깊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처녀입니다. 소문을 들은 영주님이 직접 저택으로 데리고 올 정도로 아주 유망한 아이였죠. 당연한 얘기지만 영주님이 어린 여자를 밝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극한 효심에 감동해서 그녀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영주님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요시히데는 그런 영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루 왼종일 저택을 찾아와서 딸을 돌려달라고 영주님께 빌어댔습니다. 영주님은 당연히 거절하셨죠. 이미 저택에 일하기로 한 아이를 멋대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눈치 없는 요시히데는 계속해서 영주님을 찾아와 빌어댔습니다. 영주님이 여자를 밝히느니 뭐니 하는 이상한 소문도 이래서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참다 못한 영주님은 꾀를 내어서 요시히데에게 지옥을 그려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셨습니다. 요시히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알겠다며 곧장 돌아갔습니다. 뭐 실력도 있겠다, 지옥이야 금방 뚝딱 그려오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시히데의 신내린 그림 실력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자기가 직접 본 것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히데는 지옥을 직접 봐야만 했죠. 며칠 뒤 요시히데는 화실에 부엉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제자를 공격하게 했죠. 그 다음날은 다른 제자를 쇠사슬에 묶어놓고는 그 앞에서 독사를 풀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을 그려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건 뱀이나 부엉이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무서워한 건 자기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유유히 관찰하는 요시히데였죠. 이런 소문을 들었는지 아닌지 요시히데의 딸은 점점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원래부터 슬픈 얼굴이긴 했지만 요즘에는 대놓고 쓸쓸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영주님이 그녀를 겁탈하니 많이 하는 헛소문이 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으슥한 밤에 저 혼자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원숭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방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마침 방 안에서 무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황급히 방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자마자 어느 괴한이 얼굴을 가리고 호다닥 도망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히데의 딸을 보니 겉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뺨은 붉게 열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녀가 겁먹지 않도록 괴한이 누구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분한듯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젓더군요. 저는 괜시리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보름 정도 지난 날, 뜬금없이 요시히데가 영주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 제가 그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인이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시히데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섬뜩한 눈으로 영주님을 노려봤습니다. 제 눈앞에서 귀부인이 탄 마차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주님은 평소 같지 않게 입가에 흰 거품을 잔뜩 묻힌 채로 폭발하듯 웃음을 터뜨리셨죠. 그래, 아리따운 여인을 고통스럽게 태워보자꾸나. 영주님의 말을 듣자마자 요시히데는 안색이 허옇게 질린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윽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읊조렸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요시히데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주님은 약속대로 여인이 탄 마차를 준비하고는 요시히데를 불렀습니다. 마차에 탄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 안에는 죄 지은 여자가 묶여있다. 영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 저 여자는 네 그림을 위해 살갗뼈가 불타는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자, 이제 문을 열어라. 덜컹 마차의 문이 열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차 한 여인은 다름 아닌 요시히데의 딸이었거든요. 불을 붙여라.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질 듯 몸부림치던 소녀는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마차와 함께 타올랐습니다. 요시히데는 묘사할 단어가 부족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마차를 휘감은 화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갑자기 숲풀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해진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요시히데가 정적을 깨고 종이와 붓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황홀경에 빠져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요시히데의 눈은 슬퍼 보이지도 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길만을 열심히 좇을 뿐이었죠. 처음엔 우리 모두 미쳐버린 요시히데에게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어떤 엄숙함이 느껴졌고 이유 모를 벅찬 감정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보듯 요시히데를 경외심으로 쳐다봤습니다. 마차의 불길과 넋을 잃고 그림을 그리는 요시히데, 그 광경은 참으로 엄청난 장엄, 참으로 놀라운 환희였죠. 하지만 유일하게 영주님만이 안색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요시히데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바빴습니다. 한 유명 스님은 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모르면 지옥에 떨어진다 라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 스님은 우연히도 지옥변 그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읽고 이렇게 말하셨죠. 해냈구나. 지옥변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시히데를 아무리 싫어하던 이라도 지옥변을 본 뒤로는 더 이상 그를 나쁘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요시히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풍을 완성한 다음날 밤에 자기 방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으니까요. 아마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딸을 보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겠죠. 그렇게 요시히데는 작은 무덤에 묻힌 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머리가 띵하다. 뭔가 전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결국 요시히데는 머리가 헷가닥하고 나서야 예술의 끝판왕에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변의 내용은 정신이 아파야 예술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아니요. 지옥변을 쓴 일본의 대문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도 직접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비상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선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라고요. 그래요. 어쩌면 예술가가 미치면 미칠수록 더 좋은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다들 더글로리 보셨잖아요. 작중 이사라가 약에 취하면 취할수록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나무 위키에 광기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이 역사적으로 광기는 예술과 관련이 깊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정신질환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고,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술은 어쩌면 정신이 아파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술이 뭔지부터 짚고 갑시다. 여러분, 예술이 뭡니까? 누구는 병기도 예술이라고 하던데 과연 우리 집 병기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건 없죠. 돈을 써서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예술이라고 박박 우기면 자기가 그렇다는데 예술이 안 될 건 없죠. 그러나 그게 좋은 예술은 아닐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좋은 예술은 또 뭘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막 대립하긴 하지만 디샹과 워홀,
사진기가 대중화된 20세기 이후로는 헤겔과 칸트와 니체 등 여러 미학 의견이 짬뽕되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예술을 규정하는 기준은 대략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감정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동요시키는가. 2. 담긴 메시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어떻습니까? 아주 괜찮죠? 반드시 그림만이 아닙니다. 음악이나 문학, 영화, 심지어는 만화나 유튜브 영상까지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라도 해내는 건 참 대단한 일이지만 서두요, 감성만 충족시키는 작품들은 결국 오락이니 통속이니 막장이니 하는 멸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성만 충족시키는 작품들은 수면제가 따로 없죠. 그러니 감성과 이성 두 영역을 골고루 충족시켜야, 그러니까 T도 F도 두 개 다 어느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와야지 좋은 예술이라 평가받습니다. 영화로 치면 기생충, 조커,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들이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말이 됨? 당연히 말이 안 되죠. T냐 F냐 하는 건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드문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만 몰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성과 감성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필살기가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니체가 썼던 철학의 망치죠. 철학의 망치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깨부수는 기술인데요, 이성과 감성 게이지를 순식간에 채워주는 사기 기술이라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창작자가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스킬이랍니다. 자,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철학의 망치를 가장 잘 사용한 예술, 듀샹의 소변기, 아니 샘을 살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 듀샹이란 남자가 길거리에서 소변기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예술관에 전시했죠. 그리고 소변기가 전시된 꼴을 본 예술가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걸 내 작품 옆에다 전시하다니. 뭐 지금에서야 별 감흥이 없지만서도 만약 연예대상 후보에 소변기가 나오고 올림픽에 소변기가 출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에 대한 권위를 떠올려 보면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술을 조롱하는 누군가의 장난질이겠거니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을 전시한 듀샹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화풍을 공부했으며 이미 미술계에서도 한가닥하는 권위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커리어를 내걸고 감히 소변기를 예술이라고 주장한 거죠. 이 사실은 예술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규격도 갖추지 못한 작품을 예술이라고 부르다니. 그런데 예술의 최소한의 규격은 뭐죠? 그러고 보니 진짜 예술은 뭐죠? 어디까지가 예술이죠? 안 그래도 사진이 어떻게 예술이냐 하는 논쟁으로 뜨거웠던 때에 샘은 예술이라는 가치관을 깨부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플라톤 미학에서부터 이어져온 예술이라는 거대한 권위와 질서가 와장창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했고 이성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듀샹의 샘은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가장 훌륭한 예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변기를 보면서 미친놈인가 싶기도 했지만 듀샹의 소변기가 우리의 소변기와 다른 점은 바로 권위를 향한 도전, 거기서 오는 감정적 동요와 이성적 성찰이 가득 담겼다는 거죠. 자,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래서 예술은 감기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전제에 두고 나면 예술은 정신병이란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예술은 대체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뭐 정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 정상적이라는 것은 결국 평범하다,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뻔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상적인 가치관을 철학의 망치로 깨부수려면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미친 작품이 나와야 할 겁니다. 일본의 문학작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도 이 사실을 깨달았죠. 때는 1918년 듀샹의 샘이 전시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류노스케는 그 깨달음을 토대로 지옥변을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옥변의 초중반은 그야말로 좋은 예술의 왕도 그 자체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영주는 늘 쎄한 행보를 보여주고 나레이터와 마을 주민들은 그 쎄함을 느끼면서도 권력을 찬양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웃사이더이자 예술가인 요시히데는 영주의 명령에도 개념치 않고 딸을 돌려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등 상식과 주류, 관습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예술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이제 준비가 되었죠. 이제 철학자의 망치를 쓸 차례입니다. 그런데 작가 류노스케는 갑자기 철학자의 망치를 들고 요시히데와 딸을 깨부숩니다. 와장창! 지옥변은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던 인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을 박살냅니다. 불에 타 죽어가는 딸을 그리며 예술의 희열을 느끼는 요시히데. 그 순간 요시히데는 오로지 예술만을 위하는 숭고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작중 인물들은 요시히데를 바라보며 강렬한 감정을 느꼈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적 동요를 느꼈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막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러면요, 이제는 이 장면이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지 언어로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지옥변의 교훈은 말이죠, 아무튼 예술이 짱이야. 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정신이 아프면 예술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맞아요. 비상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선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까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직접 말한 적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꼽히는 일본의 대문호를 두고 이런 말을 꺼내기 참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감히 평가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지옥변은 과대평가됐습니다. 류노스케는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지옥변을 썼습니다. 그리고 9년 뒤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예술에 바친 삶, 권위 있는 고전. 이런 배경 탓에 저도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웠지만서도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논문을 아무리 뒤져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자, 앞서 좋은 예술을 만드는데 자주 쓰이는 스킬이 철학의 망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옥변은 아예 인과 결을 뒤집어 버린 작품입니다. 뭐? 좋은 예술은 철학의 망치를 쓴다고? 그러면 철학의 망치만 난사하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앞부분 설명이 기존 가치관을 깨부술 때 감동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 사랑, 가족, 연민 같은 인간의 모든 관습과 윤리들을 다 갖다 부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별다른 고찰 없이 다 때려 부수기만 하는 건 예술이 아니라 치팅입니다. 당연히 게임에서 얍삽이 기술만 쓰면 승률이 올라가겠죠. 막장 드라마에서 반전만 넣으면 쉽게 시청률을 올리겠죠. 작품에 철학의 망치만 넣으면 당연히 감정도 고조시키고 신비로운 느낌도 줄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 예나 선정이 딸이고 사실 숨겨진 자식이 있고 누가 죽고 죽이면 당연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래서요? 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교훈이 인간이고 뭐고 알바임? 예술이 최고야. 라는 식의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라면 솟구치던 감정도 다 식을 겁니다. 왜냐? 철학의 망치가 훌륭한 스킬인 이유는 결국 그 파괴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철학 고트 니체가 철학의 망치를 들고 기독교라는 가치관을 깨부쉈던 이유는 그 자리에 새로운 신념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종교를 무너뜨리고 나서 뻐꾸기처럼 신은 죽었다 만 외쳤다면 니체는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못했겠죠. 그런데 지옥변은 어떻게 했죠? 망치를 들고 와서 인륜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가치관을 깨부수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죠. 와, 얼마나 좋은 걸 찍길래 저걸 부수지? 그런데 지옥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짜잔, 이게 예술입니다. 요즘에는 예술이라 하면 웬만해선 어화둥둥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죠. 네 작품도 예술이고 내 작품도 예술이고 그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모두 일리 있고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유미주의를 비판하는 걸 보니 도덕주의자시네요.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예술이 도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인간에게 해를 끼쳐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비도덕적이어야 한다와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 예술가 파슨스는 무대 위에서 녹슨 칼로 수술을 했습니다. 2014년 스위스 예술가 모이르는 자신의 속에 페인트 묻은 달걀을 넣고 캔버스 위로 떨어뜨렸죠. 2000년 중국 예술가 주유는 를 직접 먹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쇼킹하죠. 당연히 어그로가 끌릴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예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과 비도덕을 예술이라고 포장하는 것이죠. 철학자의 망치만 들었다고 모두가 위대한 예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예술이란 건 정의가 모호하긴 해도 분명히 지향점이 존재하니까요. 자, 니체가 말하는 예술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동력, 칸트와 헤겔이 말하는 예술은 현실과 이상을 연결하는 통로였죠. 미학을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예술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포인트는 결국 하나입니다. 예술은 인간을 위한 것.
예술을 만드는 것도 예술을 보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고 뉴런을 통해 중추신경계까지 이어지는 과정 끝에 비로소 완성이 되죠. 미라는 직관 또한 결국 인간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술이란 것 자체가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건 예술뿐만 아니라 얘네가 부수는 모든 문화, 모든 학문, 모든 사상을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못하러 인간을 위하지 않는 양아치 예술에 가치를 부여해줘야 합니까? 만일 모든 인간이 음침하고 삶의 모든 순간이 괴롭다면 어쩌면 그렇게 다 때려 부수고 마는 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맞나요? 물론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중적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속임수와 폭력과 억압이 넘치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변을 써낸 작가 류노스케는 1926년 처음으로 우리 엄마는 광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류노스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광기를 물려받았습니다. 류노스케의 삶엔 정신병이 만연했고 그는 스스로의 삶을 혐오하게 됐죠. 그때 류노스케가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문학과 예술이었습니다. 예술은 광기에 좌절하던 류노스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죠. 걱정 마라. 그게 예술이다. 류노스키는 자신이 미친놈이 아니라 예술에 빠진 천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원고지를 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예술에 미친 광인을 순간 천재로 승화시키며 광기와 예술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묘사했고 평범과 일상을 열등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소설 속 미치광이들이 위대해질수록 류노스케의 삶은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아갔죠. 류노스케에게 예술 창작은 자기 삶을 증명해주는 한 줄기 빛이자 자기 삶을 위한 투쟁이었죠. 혼이 실린 그의 문학은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천재라고 부르며 수많은 인정과 사랑을 건넸죠. 그 덕에 류노스케는 결혼도 하고 번듯한 직장도 구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류노스케는 문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새 스스로를 돌아보니 본인이 그토록 열등하다 깎아내린 가치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묘하게도 그 열등한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삶 그 자체가 하지만 류노스케는 자신을 지탱해온 예술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조금씩 수정해갔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은 톱니바퀴가 삐걱대며 돌아갔고 스스로도 그 비틀림을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나는 초인이지만 단란한 가족들을 보면 부럽게 느껴지는군. 그건 어떻게 봐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사랑을 경멸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의 너를 보면 아니야, 나는 연애 지상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시인이다. 류노스케는 삶을 가졌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 셋이 있었고 문학 강사로 취업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오히려 그의 정신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를 환각과 불안에 시달리게 된 그는 극단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종교를 가져볼까도 고민했지만 자신을 지탱해온 철학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술에 매달려 보지만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예술가로서도 지쳐 있었다는 뜻이네요. 류노스케는 더 이상 미친 사람을 천재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죠. 나도 가진 청년처럼 여러 꿈을 꾼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 되어 돌아보면 필시 미치광이였으리야. 그가 죽기 직전에 쓴 어느 바보의 일생에서는 스스로를 이카로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예술지상이라는 인공날개를 펴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던 청년 류노스케는 마치 이카로스와 같았죠. 예술상의 신이 되려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그의 날개는 불에 타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류노스케는 신도 인간도 아닌 채로 추락하고 맙니다.